방금 소개받은 신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왕실 조건입니다. 특히 시대는 당연히 조선 왕조입니다. 제 전공이 조선 왕조의 부마 가문입니다. 부마는 다 아시죠? 어떤 용어인지. 우리가 몽고, 고려시대 몽고의 부마국이 한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마라는 말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조선시대 공식적인 용어, 왕의 사위는 부마가 아닙니다. 법으로적인 용어는 의빈이라고 합니다. 이게 등국대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중국에 이미 그 전에 황제의 사위가 부마고 제후의 사위는 의빈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종 시대에 세종과 신하들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부마면 어떻고 의빈이면 어떠냐, 부마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부마 가문 족보를 많이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실 족보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는데, 앞서 워낙에 석학이신 피터슨 교수님의 좋은 강연 들으셨다가 공부가 아직 미천한 저희 강연 들으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부마 가문을 공부하면서 책을 좀 썼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조선 왕실의 백년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박사를 받기 한 3, 4년 전에 먼저 써보자 책으로 해가지고 발간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조금 반응도 좋고 문화관광부의 교양도서로도 선정이 돼가지고 덕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수님, 피터슨 교수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벌써 한 3년 됐네요. 3년 전에 우물밖에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로 같이 한번 책을 한번 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역사인물연구소장인데 뭐 하는 사람인가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 역사인물연구소도 이름을 피터슨 교수님이 지어주셨어요. Korean History and Biographical Research Center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왕실 족보 유형 참 많습니다. 여기 김기덕 교수님께서도 고려 왕실 족보를 연구하셨는데, 조선시대도 왕실 족보가 참 많아요. 종친록, 유부록, 또 선원록, 그 다음에 열성왕비세보, 선원 대보기략, 선원 속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안동권시 성화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문화유씨 가정보가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족보가 없었을까?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있었다는 기록. 게다가 고려 왕실 족보도 선생님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려시대에 편찬된 건 아니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실에서는 도대체 족보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단순히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사대부가 성시에서도 족보를 편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왕실도 그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전근대 시기 전통 왕조 시대, 세자, 왕이 될 지위가 부여된 사람이 왕이 되던 시대, 그 사람의 왕에 올랐을 때의 정통성,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선거로 대통령을 이렇게 뽑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세자가 된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조선 왕조 고종순종 빼고, 대한제국시 빼고 25명의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 25명의 국왕 중에 왕비의 큰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7. 예,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왜 7명밖에 안 될까요? 왜? 당연히 왕이 계속 다툼이겠죠. 당시 왕은 통치자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왕자의 난, 그 다음에 계유정난, 그 다음에 연상분이 쫓겨난 중종반정, 광해군의 인조반정, 그 외에도
세자가 온전히 교육을 잘 받고 성장해서 아버지 부왕이 승하한 뒤에 자연스럽게 즉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폐세자가 된다거나 또는 의문에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적장자, 왕비의 큰아들로서 왕이 되지 못한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조, 반정으로 해서 왕이 됐고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인조의 맏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복림대군 효종이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복림대군 효종은 그의 사후에 조선왕조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의 정통성 때문에 그랬죠. 그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예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선조 조선왕조에서 가장 처음으로 왕비 소생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사례가 선조이지 않습니까? 선조는 자기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16세기에 당시 영의정, 정승판서, 명문 거족 가문의 인사들이 선조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전의 왕들과 그 위상이나 그런 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는 우리가 흔히 좀 세상에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 선조는 못났다. 아주 못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좀 왕통은 흠이 있지만 한 40여 년 재위하면서 저는 잘 이끌었다라고 저는 좀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또 조선 후기 이제 18세기로 가면은 왕비 소생도 아니죠. 무술이 소생인데 왕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래 왕으로 재위했던 영조. 재위 기간 53년. 왕 춘추로도 83세. 가장 오래 했죠. 아버지 부왕은 숙종은 어머니의 적장자. 유일한 적장자로서 왕통에 자기 왕의 정통성에 그 어느 하나 흠결이 없던 왕이 숙종이었습니다. 숙종. 그런데 그 아들 영조는 아들 어머니 쪽이 왕비도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영조 쪽의 외가 족보를 제가 대학원 시절에 찾아봤습니다.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옵니다. 게다가 사료 자체가 어머니 최 씨가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통치를 했습니까? 탕평책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신문 같은 언론 보도상에서 어떤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했다. 그래서 당색은 좀 다르지만 결은 다르지만 골고루 임명했다. 이런 거를 1차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걸 탕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조 시대의 탕평은 그게 아닙니다. 당색이 달라도 이 국왕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만 판서, 정승에 임명시키는 게 탕평이었고 그 결과 영조의 왕권이 강화되고 정쟁이 많이 불식되었습니다. 자, 그런 왕들이 즉위했을 때 어떠한 작업을 1차적으로 합니까? 영조 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영조가 즉위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숙종인데 이제 어머니 쪽이 왕비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친 추승 작업을 합니다. 사친.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위패가 종묘에 못 모셔지나요? 아버지 부왕 숙종 옆에 못 모셔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사당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게 육상궁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왕을 낳은 후궁들을 사당이 이제 칠궁이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근방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영조만 그랬느냐? 광해군도 그랬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공빈 김해 김씨. 광해군은 어떤 작업까지 했느냐? 이미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왕비로 추존했습니다. 공성 왕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패가 아버지 선조와 함께 종묘에 한때 모셔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니까 다시 지위가 다시 후궁으로 내려갔었죠. 자, 그런 왕들, 특히나 태종, 제가 이제 여기 그냥 세미나장이니까 평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선현의 인물에 대해서 존칭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 왕자리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됐습니다. 조선 제3대 왕.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여러 가지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실시했죠. 뭐 사병 협파를 하고, 뭐 법전을 정비하고, 외척을 제거하고 했습니다. 다분히 이런 건 정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추진력이었고, 그와 동시에 한 게 바로 이 족보 편찬입니다. 왕실 족보. 당시에는 이제 종친록부터 만들었어요. 종친록. 우리가 일반 21세기 우리나라에서는 종친이라고 하면 그냥 같은 성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종친이라는 표현은 왕실만을 뜻하죠. 그래서 이 종친록을 편찬, 간행하면서 자기가 제거했던 이복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자, 방서, 그 다음에 방권, 이런 인물들을 서자로 표현했어요. 서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석의 어머니는 당시 왕비였지 않습니까? 신덕왕후 강씨. 네. 근데 그 신덕왕후 강씨가 사후에도 수백 년 동안 종묘에 모셔지지 못했잖아요. 입회가. 왕비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후궁으로 봐버린 거예요. 자, 그런 작업을 했던 게 하나의 이 왕실 족보 편찬. 그러면서 자기의 직위의 정통성을 이 족보 편찬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장남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5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이 먼저 왕에 올랐다가 선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3대 왕이 됐던 사람이 이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주로 왕실 족보의 이름은 종친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는 이제 세조대왕 유부록이라고 해가지고 부마인 하성군하고 하동정씨 정현주하고 왕자군, 덕원군, 창원군들이 실려 있는데, 이 유부록이라는 표현은 원래 후궁소생 자녀들을 많이 수록했던 왕실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선원록이 바로 가장 모범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숙종시기. 숙종이 즉위한 이후에 종친 낭성군 이우가 책임을 맡아서 편찬한 게 선원록이고, 이게 영인되어 가지고 판매가 됐었죠. 저도 이제 대학원에 이미 입학했을 때 이게 절판돼 버렸어요. 영인한 게. 그래서 해적판을 구해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제가 샀었습니다. 그런 족보가 있고, 근데 이제 숙종시대 이후에 바로 선원 속보가 나옵니다. 선원 속보. 여기 회장님, 선원 속보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회장님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한데요. 전주이시 하면 예를 들면 조선 건국 태조 이성계의 후손도 있고, 그 외에 시조로부터 조선 왕실 후손이 아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동김씨, 광산김씨, 뭐 유명한 박남박씨, 뭐 이런 가문에서는 이제 조선 17세기 이후부터 대동보를 편찬합니다. 전주이씨 대동보 조선시대에 편찬됐을까요? 전주이씨 대동보 들어보셨습니까? 전주이씨 대동보 편찬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왜? 왕실의 위엄을 깎은다고 해서. 근데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당연히 전주이씨 사람들입니다. 정조 때 상소를 해가지고 다른 가문은 다 대동보를 편찬하는데 우리 전주이씨만 대동보가 없다. 정조한테 상소를 합니다. 근데 정조가 안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 선원 속보는 드디어 이제 철종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 팔도에 있는 전주이씨를 다 조사해 가지고 수록됩니다. 이게 간행되게 이제 고종 때 간행되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방대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는 게 선원 속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선원 계보 기략은 약이죠. 약. 설약하게 선원록을 좀 설약하게 한 거고, 열성 왕비 세보. 뭐 말 그대로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역대 왕비들의
왕비 가문들의 계보들을 수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게 주로 왕실의 족보입니다. 그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원록에는 전주이씨 시조 이한부터 태종 자신의 직계까지만 제일 처음에 수록되어 있었어요. 직계까지만. 그 다음에 종친록에는 태조 이성계와 그의 적자, 즉 정실부인 소생 자녀들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행되는 종친록에서는 특정 왕의 남자 후손들만, 그러니까 여자 딸 후손들, 외손들은 안 실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부록에는 딸들과 당시 표현입니다. 당시 표현으로 서자들만 수록, 그러니까 후궁소생 왕자들만 수록됐다는 게 유부록이었어요. 이후 유부록은 이제 어떤 왕들의 여계 후손들, 즉 외손들만 6대까지 수록된 게 유부록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규장강하고 헌법중앙연구원 장성하게 거리다는 말이죠. 당시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의안대군 이화, 조선 초기에, 그 다음에 이원계, 이런 분들이 왕실 족보에 수록을 못한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이 태종 이방원의 정통성 강화 차원에서 후손들은 안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편찬 배경 제가 다 설명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아마 선원록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선원록.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선원록의 권사, 의평군, 순평군, 원윤이 있는데 바로 정종대왕 자녀분들이죠. 여기 이용규 회장님 덕정군 정종대왕 아드님이신데 일남이 의평군입니다. 근데 여기 쭉 보면 일단 여기는 이제 계속 아들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딸들도 수록됩니다. 자, 이 선원록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생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20년 동안 이 전주이씨 선원록을 제 나름대로 엑셀로 다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이것만 입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만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왕실 족보를 넘겨보면서 매우 중요한 공부 주제를 찾았어요. 왕의 외손들도 다 실려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끝에 말씀드릴 겁니다. 당시 여인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 여인들의 이름, 이 시대 여인들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호는 알아요. 예를 들면 사임당 신씨. 이건 사임당의 이름이 아니라 호잖아요. 당호입니다. 허난선원. 난선원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왕실 족보 선언록을 한 장씩 두 장씩 다 넘겨보니까 공주들부터 해서 일반 사대부가 여인들의 이름이 그대로 실려있어요. 이름이.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중앙연구원의 어떤 교수님, 이 가문연구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뭘 올리셨는데 어떤 사대부가의 사당의 위패를 보니까 할머니의 이름이 있다는 그 조선시대 할머니. 근데 언제부터 여성들의 이름이 안 올라가고 그냥 무슨 성씨로 돼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흥미를 가졌던 거고, 선원록 1권에 나왔던 외손들이 갑자기 선원록 5권에도 또 나와요. 6권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보고 이 전주이씨만 입력한 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안동김씨가 나왔다. 그러면 안동김씨 족보를 또 다 웬만한 사람들이 입력을 합니다. 또 광산김씨도 계속 입력을 해요. 예를 들면 율곡 이기도 선원록에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도 선원록에 올랐다가 나중에 삭제됩니다. 화개국 때 그 사건 때문에. 자, 그런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사람들이 왕의 후손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구 논문으로. 당시 국왕과 또는 정승 판서와 허균이라는 사람이 또는 율곡이라는 사람이 내외종 몇 천이구나. 내외종. 우리가 성씨가 다르면 다들 남으로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와 성씨가 다른 4명과 술을 3차까지 먹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은 뭐 다 성씨가 다른데 무슨 관계지? 그 교집합이 저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이게 이중사촌들과 보인 거죠. 제가 저처럼 가문 연구, 인문 연구하는 분들 요즘에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한 가문, 안동김씨만 연구해. 안동김씨 뭐 누구의 김상환의 후손이 누구 뭐 누구 이거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앙 정계에서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씨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 작업이 혼맥도를 그리는 거예요. 혼맥도. 자, 그리고 왕실 족보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지금 제가 피터슨 교수님을 영등포에 있는 호텔에서 모시고 한강을 건너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피터슨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전에도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은 이 500년 전, 300년 전 이 신분제 시대 때 왕실이 있고 뭐 양반가가 있고 일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똑똑한 선비가 과거를 해가지고 하얀에 이제 살게 됐는데 과거 급제했다고 모두 다 벼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다 정승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배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를 들면 똑똑한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행정고시 합격하고 예전에 사법고시 했죠. 사법고시 합격하고 다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면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고시 합격 성적과 연수원 성적 합쳐서 초임지가 발령나지 않겠습니까? 서울 안에 발령받는 거하고 저 전라도 끝에 해남지청에 발령받는 거하고 그 이후에 또 궤적이 많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조선시대 다 같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물론 장원급제는 특별하죠. 그렇죠? 제가 유성룡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해의 유성룡. 풍산유씨잖아요. 그 아버지 유중령이라는 인물이 중앙의 벼슬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중앙, 즉 한양 쪽에서 벼슬을 하니까 이제 서울에도 집을 구하고 조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서해 그분이 워낙에 명민했어.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과거급제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인물 중에 그 선대에서 왕실과 혼맥을 맺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이게 뭐냐? 아, 왕실의 외손이라서, 왕실과 사돈의 후손이라서 너 영의정이 된 거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미미한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 공무원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신원조회 해보죠. 예전에는 이 집안에 혹시 월북한 사람이 있느냐? 다 따지잖아요.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신분조회를 했을까요? 바로 족보입니다. 기부. 왕실과의 관계. 특히 당시 국왕과의 관계. 그래서 당시에 왕의 비서실인 승지가 되거나 무반쪽으로 말하면은 선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선정관이 되는 사람들. 왕과 혼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왕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못 믿는 사람을 옆에 놔뒀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왜 한강 얘기를 드렸냐, 한강의 본류를 저는 조선시대 족보로 말하면 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실이 한강을 흐르고 있어요. 본류를. 자, 이 왕실과 사돈을 맺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과거급제하고 그 다음에 이 지류, 청계천, 중랑천, 뭐 광주의 경안천, 이런 하천들이 이 다들 한강으로 흘러와서 바다로 갑니다. 물이 흐르는 목적이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 과거급제해가지고 왕실과 혼맥을 형성해가지고 정승판서를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명문 거족으로 성장하는 거죠. 왕실과 혼맥을 못 맺고 과거급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가문의 위상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왕실 족보를 보면서 느낀 게, 왕실 족보 누가 어떤 가문에서 왕비를 몇 명 배출했다. 자, 조선 초기 청주한 씨, 파평윤 씨, 유명하죠. 왕비 가문으로. 그렇죠. 그냥 파평윤 씨 하면은 조선 전기와 왕비 4명 어마어마하게 배출했죠. 청주한 씨도 비슷하고. 자, 그런데 이제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반남 박씨 가문에서 왕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풍 김씨,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안동 김씨에서 흔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동 김씨는 김선평을 시조로 하는 흔히 신안동 김씨라고 말씀드리죠. 그 가문에서 또 3명. 이렇게 왕비 가문이 그냥 일반적인 통계 수치로 파평윤 씨 몇 명, 청주한 씨 몇 명, 여흥미 씨 몇 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조선 전기는 청주한 씨하고 파평윤 씨가 많고 조선 후기는 안동 김씨, 반남 박씨가 많을까? 왜 많을까요? 지금 왕비 가문 연구자들도 그런 걸 많이 더 언급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심도 있는 배경을. 제가 부마 가문, 조선시대 부마가 92명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적어요. 이 부마 가문도 이 왕비 가문과 똑같이 변합니다. 조선 전기에만 파평윤 씨 가문에서 부마 7명을 배출했습니다. 조선 전기 약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런데 16세기 이후에는 파평윤 씨 전혀 배출을 못합니다. 조선 왕조가 망할 때까지. 청주한 씨 한 명의 계열 후손에서는 왕비를 배출 못해요. 인조의 첫 번째 왕비 인현왕후 청주한 씨는 한 명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령신 씨, 신숙주, 그 신숙주 후손에서 부마가 조선 전기에만 한 3명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한 번도 배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세력? 조선 선조 때부터 반남 박씨가 인종비부터 반남 박씨가 배출되고, 그다음에 선조 반남 박씨, 그다음에 광해군 밀양 박씨, 문성군 부의 문화유 씨, 다양해집니다. 그다음에 인조, 그다음에 효종, 조수장 씨 다양해져. 새로운 세력. 우리가 단순히 살인과 훈구의 대결에서 살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왕실과 관련 지어보자. 그리고 조선 전기의 왕위 계승 쟁탈이다. 특히나 계유정난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계유정난 이후에 이제 흔히 훈구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화라고 하죠. 기묘사화, 을사사화, 사화들이 있습니다. 이 사화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들이 중앙관직에 진출해가지고 훈구파나 왕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탄압을 받은 사건을 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왕위 계승 쟁탈, 특히나 좀 잘못된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저버렸던 사건, 대표적으로 계유정난이죠. 세조. 이 계유정난에 공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한 명의 계열, 신숙주, 정인지, 그렇죠? 유명한 월남. 자, 이분의 후손들이 선조 등극과 함께 왕실과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 선조가 등극과 함께 첫 번째로 한 정책이 조광조의 신혼이었습니다. 조광조가 선조에 와서 신혼되거든요. 자, 그럼 뭐냐?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앞서서 이제 사화들도 모두 다 억울한 역사였다고 신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주한 씨, 고령신 씨들이 이제 이 서울, 경기, 특히나 한양 근처에 살다가 다 좀 멀리 낙향을 하더라고요. 벼슬은 하더라도 이제 왕실과 혼인은 맺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샜습니다. 다시 왕실 족보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원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편찬되는 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때 다들 아시다시피 전주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근데 우리가 사고하면은 실록만 보관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일반 분들은. 근데 사고 안에는 실록뿐만이 아니라 왕실 족보인 선원록, 또 의결 같은 것들, 귀한 것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원록의 수정, 보완 작업이 시작되고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조금씩 안정된 한 60여 년이 지나서 숙종의 즉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선원록이 편찬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책임자 누구였느냐? 종실 낭성군 이우라는 종친이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경기도 포천시에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낭성군 이우가 조성한 자기 아버지 인웅군의 묘역이었습니다. 가보니까 포천 영평에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묘는 저도 대학원 20년 전에 가보고 또 가본 겁니다만은,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비라고 해도 될 만한 비석과 왕릉에 버금갈 만한 아름다운 성물, 또 규모의 웅장함, 이분이 또 명필이거든요. 낭성군 이우가 당대 최고의 명필 중 하나입니다. 또 금석하게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모두 감독을 해가지고 왕릉을 만들던 장인들을 파견받아가지고 아버지 인웅군의 묘역을 조성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천첩의 묘까지도, 상석의 천첩의 이름까지 다 써져 있어요. 그 명필로.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됐습니다. 그 기념 학술대회도 국방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7세기 대표적인 종친입니다. 이 종친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선원 보략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당시 숙종은 이걸 추진할 만한 경제력도 있었고, 당시 조선왕조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또 자기가 왕비 소생의 유일한 적장자로서 즉위한 정통성도 확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지나서 바로 태조에서 자기 부왕인 현종에 이르는 이 왕들의 자손을 6대까지 수록해서 선원록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양이 매우 방대해요. 제가 지금 집에 보물처럼 모셔놓고 있는 게 바로 이거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절파한 데서 파는 곳이 없어요. 파는 곳이. 그 다음에 인조대 이후는 이제 그 특징, 즉 숙종대에 간행된 선원록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괜찮으시죠? 네. 지금 공기가 혹시 탁한가? 많이 졸리십니까? 안 졸리시죠? 예. 인조대 이후 왕실족보 선원록의 편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쫓겨난 광해군이 종통에서 제외됐겠죠. 위에 연산군도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인조에서 효종과 현종으로 이어지는 왕실의 종통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삼종혈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종혈맥.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근데 숙종까지 하면 4대인데 인조 빼고 효종, 현종, 숙종을 삼종이라고 합니다. 이 세 임금의 피를 이어받은 자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게 바로 삼종혈맥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세우면서 영조를 보호해줬던 바로 대비가 있습니다. 김인경 선생님 어디 가셨나? 우리 경주 김씨 우리 회장님 가문에 인원왕후, 인원 대비였죠. 인원 대비가 삼종혈맥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경종과 영조만이 유일한 삼종혈맥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라고 내세웠던 겁니다. 그만큼 이 종통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위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적자로 즉위한 숙종이 자기가 추진하는 왕권 강화, 그리고 17세기 4대 부가에서 족보 편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시대상과 맞물려 가지고 편찬된 게 왕실족보 선원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선원록의 어떤 축소판, 좀 소략판이라고 하는 선원 계보 기략입니다. 아무리 소략판이지만 이것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도 1679년에 편찬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못합니다. 낭성군 이우입니다. 선원 보략을 수정해서 편찬한 겁니다. 이 특징이 뭐냐? 열성 3개 아래에 보도를 붙여서 각세의 소와 목을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로부터 숙종까지 왕위를 이은 차례를 그림으로 그렸고, 여러분들 여기 여기 회장님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건데 우리가 흔히 왕의 이름 휘라고 하죠. 휘. 이걸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겠죠. 당연히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서문 계보 기락에다가는 다 어휘와 자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 전선화돼가지고 일반인들도 정석하게 들어가면 어느 누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서문 계보 기락 휘, 왕의 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휘. 여기 보시면 익조 대왕이라고 있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우리가 항상 외우는 이 익조 강해 성익 대왕의 휘가 햄자 리자입니다. 햄자 리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도조 대왕의 휘가 춘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대로 어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게다가 이제 왕비들 같은 경우에는 적, 등주, 여기 왕비죠. 익조의 왕비, 정숙 왕후, 최씨인데 본관이 어디냐? 등주 최씨. 들어보셨습니까? 오, 역시 뿌리외답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등주 최씨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조대왕의 왕비 경순왕후 박씨는 적, 문주 박씨. 거의 안 들어보셨죠? 거의 안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태종 이성계의 첫 번째 왕비가 한씨지 않습니까? 다들 일반 시민들은 현재 일반 시민들은 청주한 씨라고 그래요. 근데 안변한 씨죠. 원래는 안변한 씨. 바로 함흥과 가까운 그 안변 지역의 한 씨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야 모두 이제 그렇게 큰 지방으로 통합돼서 족보가 가능됩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지역의 정확한 지명을 써줬던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여기 맨 오른쪽 보면 사남 성령대군 보이시죠? 성령대군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태종이 아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태종과 왕비의 막내 아들이죠. 어려서 결혼한 지 전에 사망한 불쌍한 아들입니다. 지금 묘가 경기도 고양 대자동에 있죠. 자, 성령대군 다음에 정순공주, 바로 태종과 원경왕후 영미씨가 낳은 공주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공주가 끝나고 이제 또다시 일남이 있어요. 여기 앞에는 사남. 여기 일남은 또 뭐죠? 일남은 경영군 비, 바로 후궁소생. 자, 왕비 자녀 다음에 후궁소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순서는 왕비가 낳은 왕자들 먼저,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후궁소생의 왕자들은 공주 다음에 오게 한 겁니다. 이게 왕비와 후궁의 적설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눈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종의 자녀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성왕비 세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성왕비 세부도 본격적으로 숙종대에 편찬됩니다. 특히 목조비 효궁왕후부터 숙종 자신의 두 번째 왕비였던 인현왕후까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특징은 왕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나중에 보니까 고조, 아까 8고조도 말씀하셨는데 8고조가 아니고 6대조, 7대조, 8대조, 10대조까지도 막 기록해 놓습니다. 왕비가. 그 다음에 그 부모는 그 부모에 해당하는 어떤 인적 생애에 관한 기록, 뭐 묘지문이 있다거나 비명이 있다거나 행장, 뭐 가장 등이 있으면 모두 다 수록합니다. 그러니까 왕비 가문 연구자들은 이걸 한번 보면은 쉽게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과거에 급제한 연도나 향년, 그 다음에 묘지의 소재지까지 전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열성왕비 세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태종대왕비 원경왕후가 보이는 열성왕비 세보 화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왕후의 성은 미시, 개출, 경기지, 여흥군, 지금의 여주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가 아버지가 나옵니다. 왕비의 아버지가. 이게 뭐죠? 맞습니다. 아버지의 휘가 제라는 거죠. 민제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본조라는 거는 바로 조선 왕조를 뜻하죠. 본조에서 어떠한 벼슬을 했든지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향년 70세. 여러분들 조선시대, 제가 조선시대에 간행된 족보를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100세 할머니들 제가 많이 봤어요. 족보에서 100세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할머니 옆에 기록에 며느리도 빨리 죽고 손주 며느리도 빨리 죽었는데 이 할머니만 안 죽고 계속 살았었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층층 시야에서 그 손주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 생각이 들어서 말해봤습니다. 향년 70세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죠. 당시 14세기, 13세기 말에 향년 70세입니다. 그리고 이 원경왕후의 어머니는 봉해졌다. 바로 사망국대부인 여산송씨이다. 어머니가 바로 여산송씨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가, 이 왕비의 외할아버지가 여양군인 송선이다라는 것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뒷면에 이 원경왕후의 할아버지 나오죠. 할머니 나오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또 증조할머니는 두 분,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나오죠. 고조할머니, 오대조 할아버지 나오죠. 오대조 할머니. 자, 동주 최씨 나왔습니다. 동주 최씨가 어디 최씨인지 아십니까? 철원. 역시 보학에 다 일가견들이 있으신 분이라 바로 아시네요. 철원 최씨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최영장군. 맞습니다. 최영장군도 이 태조랑 혼맥이 매우 가까워요.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 동주 최씨입니다. 자, 근데 이 뒤에 보겠습니다. 아이고,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지루할까봐 끊었나 봅니다. 자, 이제 선원속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속보는 흔히 말해서 전주이시 대동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전주이시 대동보. 하여튼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문으로만 봤을 때 5,400여 채, 규장각에 4,400여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실족보 중 종친록은 남계우선 9대, 유고록은 여계우선 6대 했는데 선원 계복이락은 왕의 내외선 6대까지 기록했는데 이 선원 속보의 특징은 파보도 아니고 약간 대동보도 아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원 속보는 본격적으로 고종 때 이제 전주이시가 꼭 태조 이성기 후손은 아니더라도 또는 목조의 후손은 아니더라도 시조 이한으로부터의 후손들은 대다수 수록하자 했던 게 바로 선원 속보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좀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정조 때 이걸 전주시 대동보를 편찬하자고 했던 사람의 상소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학 이헌이라 뭐라 했냐, 우리 전주시가 아직 대보가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향의 모든 족인들로 하여금 조상을 추앙하게 하고 팔도가 한 집안이라는 기상을 이루기 위해서 전주시도 대동보를 편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왕 정조의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철종 때 시작되었다가 이제 고종 때 완성된 게 선원 속보였습니다. 자, 수록범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 전체입니다. 전체. 당시 편찬과 간행은 고종 당시에는 종친부에서 주관했고 대한제국기에는 종정원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각 파별로 파보를 만들고 종합하는 대동보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첫 발간됐는데 전주시 102파의 파보를 종합한 350건입니다. 조선 후기 왕실 정치인을 연구할 때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선원 속보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현존하는 선원 속보는 주로 1900년과 1902년에 발간된 겁니다. 지금 선원 속보의 지금 이미지를 좀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함령대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익조대왕입니다. 자, 이렇게 전주시의 거의 모든 인물을 수록했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선원 속보입니다. 자, 이 조선 왕실족보의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해 유성룡, 율곡이, 충무공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요즘에 이루어지는 논문들을 보면은 이 선원록에 나오는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좋은 거죠. 자, 이 왕실족보에는 남자나 여자나 이 외손들도 외손까지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 일반 족보에는 외손 안 싫지 않습니까? 근데 외손도 다 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통계를 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과거급제하고 중앙간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선원록에 몇 프로나 실려 있느냐? 제 장담하건대 70% 이상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장담, 일단 추상입니다만 이따 제가 선원록 제가 공부했던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력한 정치 세력의 대다수는 인물들이 왕의 인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록은 당시 정치사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 중후기에 흔히 붕당을 말합니다. 남인, 북인, 동인, 서인 이런 구도로 많이 연구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런 붕당 간의 어떤 정치적 색채보다는 왕실 세력권으로 한번 봐보자. 예를 들면 왕비 세력이냐, 국왕 세력이냐, 또는 부마 가문이냐. 요즘엔 이런 연구가 꽤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선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조선시대 사학부에 발표하고 수록한 논문입니다. 당시 국왕 효종의 6명의 왕비 부마를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부마로 간택되는지 그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봐봤습니다. 효종 부마 가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입니다. 바로 영의정, 심지원, 홍중보, 정태화 이런 사람들은 서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두 사람은 아들, 정태화까지 아들을 효종의 부마로 만듭니다. 그런데 당시 활동했던 정치 세력 중에는 남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남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있어요. 정세구, 숙종 때 영의정이 올랐던 허정이라는 인물도 이때부터 활동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왕실족보 선언록을 한 장씩 다 넘겨보니까 다 왕실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왕실족보에. 유명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왕의 외손이니까 올라온 거죠. 외손이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기 활동했던 당색이 다른 사람들인데 모두 조선 제9대왕 성종의 외손들입니다. 외예라고 하죠. 외예. 그래서 당시 왕실족보에 수록되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당색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죠. 이걸 발표하셨던 예전에 왕실본 족보는 언급은 안 하셨는데 지금 전라도 광주대 교수님이었던 제가 이 조남을 까먹었는데요. 그분이 쓴 신유대 학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서로 죽이던 이 당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왜 이런 모임을 가졌냐. 신유대 학사라고 하는데 삼청동에 있었던 그걸 밝히셨던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이경직 덕천군 후손인 성문 이경직 가문에서 간행된 세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당색이 다 다른데 정말 다 다른데 이 성문 집안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모두 다 왕실의 직계 후손이거나 외손이라는 공통적인 사실. 특히나 이 효종시대 때는 제9대왕 성종의 외손들이라 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정확했어요. 자, 이걸 추상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왕실 족보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말씀드리면 논문이 안 됩니다. 그 사료를 찾아봤어요. 청음 김상환이라는 사람이 심지원 할아버지의 묘갈명을 지어줍니다. 묘갈명. 그 내용에 여기가 나와요. 자, 공지 성부인, 여상원 성군자, 구계 설릉 외에, 보련 옥청, 취미 재종, 돈목지풍, 잉세 불체. 자, 자기네들 서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 다 나의 성군자와 공의 성부인과 모두 설릉의 외구나. 성종대왕의 외여였다. 그래서 서로 매우 사이좋게 지냈고 모두 선언록에 올라와 있다. 근데 당시 신지원과 김상헌은 같은 서인이지만 색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현실론자였고 한쪽은 명분론자였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언급하고
또 이 신지원이 할아버지 신종침의 묘갈명을 청엄한테 부탁할 때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종의 외예이기 때문에 묘갈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왕실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당시 정치 세력이나 전국 동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해적판으로 구입한 선원록에 막 제가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하단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여성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안설원은 다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헌안설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헌안설원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죠? 초리. 자세히. 초리. 그렇죠. 허초이라고 알고 계시죠? 허초이도 보면 뭐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실 족보에 허초이가 아닙니다. 허효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허효옥. 효도 효자의 구수록자죠. 남편 김성립, 전취 김성립의 전부인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헌안설원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름이 효옥이에요. 효옥. 우리가 흔히 하는 허초이가 아닙니다. 근데 언니 이름이 있어요. 헌안설원의 언니 이름 허대정. 큰언니 이름 허묵서. 묵서. 다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왕실록보 보면 공주들의 이름도 옹주들의 이름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연구하는 한 분이 소현세자비 미네빈강 씨입니다. 근데 미네빈강 씨 이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분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왕비가 되었다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 억울하게 그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다 삭제돼버려가지고 지금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왕실록보 이런 이름을 가지고도 나중에 콘텐츠로 활용할 때 상당히 유용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남양홍 씨 아까 회장님 한 분 계시죠? 남양홍 씨. 예. 이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양홍 씨 외예도입니다. 외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 친한 동료가 이걸 옥션에서 경매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캔 좀 해달라. 이거 매우 연구 가치가 있다. 아까 그 우리 피터 교수님 외손 뭐 팔고조도 뭐 수원 할아버지 평택 할아버지 했듯이 이 외예도 또는 외예보라고 하는 이 특정 가문의 외손들만 수록한 족보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일반 문중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18세기에 많이 가능이 됩니다. 18세기. 그래서 내용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남양 홍씨 세보 외예도인데 태사공 외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사공 외예도. 그래서 자 여기 연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연준의 아들이 심인데 사위가 고성희 씨, 이강이죠. 이강의 아들 이원, 이대 쭉 내려갑니다. 직계는 이렇게 이육, 청파 이육이라는 인물 아실 겁니다. 이육까지 내려가고 이대의 사위가 연일이 정자숙, 정자숙의 증손자가 송강 정철. 그래서 서로 다 이 남양홍씨 가문의 외손들인데 외손들이라서 이제 이 정도 대수가 되면 아마 일반인들은 모르죠. 누가 누구의 크게 외손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계보를 만들면서 와 우리가 이쪽으로 보니까 4촌밖에 안 되고 6촌밖에 안 되고 내외종 8촌 안에 관계다. 매우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다음 주면 저희 아버지 모시고 또 시제를 지내러 내려가야 됩니다. 시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네. 뭐 예를 들면 고조 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자손들을 모여서 지냅니다. 저희는 저만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좀 사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육촌을 몰라요. 당숙이란 말, 종숙이란 말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마 대다수가 상당수 지식인들, 선비들이라고 하면은 계보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성씨가 다르더라도 외가와
어떤 관계인지 여기 보세요. 퇴계 이황이 나옵니다. 퇴계 이황이 남양홍 씨의 외예라는 거예요. 외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 가깝습니다. 이양원, 여기정 씨는 이양원 아주 가까워요. 나중에 혹시나 이제 이런 뿌리회에서도 제가 남해 조상 묘만 20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묘도 많이 다니거든요. 뿌리회 혹시 답사하실 때 어떤 특정 인물의 외손들만을 주제로 다니면 매우 재미있어요. 제가 용인 쪽에 선생님 해주오 씨 연구하셨는데 용인 쪽 정몽주의 외예들, 연안이 씨, 해주오 씨 모두 다 정몽주의 외예들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주제로도 나중에 뿌리회에서 답사 다니면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제가 외예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